장례식장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계산기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나보낸 슬픔도 잠시, 갑자기 서류 더미와 법정 상속이라는 냉정한 현실이 70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당연히 내 명의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시는 순간 여러분의 집은 더 이상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과의 지분 싸움이 시작되고 70%의 지분을 가져도 집 한 채 마음대로 못 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숨겨진 빚입니다. 단 3개월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평생 모은 재산이 빚 갚는데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는 법정 상속의 냉정한 계산법부터 자식 눈치 안 보고 내 집 지키는 방법, 세금 폭탄 피하는 6개월 골든 타임까지 70대 노후 자산을 사수하는 모든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보셔서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계산기 소리입니다. 며칠 밤낮을 슬픔 속에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서류 더미와 법정 상속이라는 냉정한 현실이 닥쳐옵니다. 70대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착각은 바로 내 배우자가 떠나도 아파트는 당연히 내 명의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부부니까 당연히 전부 내 거지 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배우자 한 분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분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지분은 즉시 상속 재산으로 묶입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 명의가 정지된다고 표현하는데요. 은행 잔고는 인출이 안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자산인 아파트나 주택의 명의를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질까요?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민법 제10조에 따른 법정 상속 순위 때문입니다. 70대 부부에게는 보통 슬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상속 1순위는 생존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됩니다. 여러분 소유의 아파트가 10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집이 100% 돌아가신 배우자 명의였다면 이 10억 원 전체가 상속 재산이 됩니다. 만약 부부가 공동 명의였다면 돌아가신 배우자의 지분 50%인 5억 원이 상속 재산으로 묶입니다. 생존 배우자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자녀나 손자녀가 한 명도 없는 경우, 그리고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뿐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5억 원 혹은 10억 원의 재산을 놓고 생존 배우자와 자녀들이 지분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법에서는 배우자에게 자녀들보다 1.5배의 지분을 더 주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1.5배를 받는다고 해서 생존 배우자가 그 집의 단독 소유권을 쟁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라고 가정하면 그 아파트는 생존 배우자 외에 3명의 자녀들에게도 법적인 지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부터 냉정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집 명의를 바꾸려면 상속 재산 분할 협의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협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혹은 다른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그 집의 명의를 바꾸는 일은 완전히 멈춥니다. 당장 그 집을 팔아 노후 자금을 현금화하거나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인데도 자식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명의가 묶여버리는 이 냉정한 현실이 바로 70대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고통스러운 상속 재산 분할협의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냉혹한 현실을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노후 자산 보호의 첫 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으면 배우자가 돌아가셔도 남은 50%는 당연히 내 몫이니까 걱정 없다고 생각하세요. 나머지 50%를 내가 상속받으면 어쨌든 단독 명의가 되지 않을까 하고 막연하게 안심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사실은 50%는커녕
내 몫이 50%보다 훨씬 줄어들거나 설사 70%가 넘는 지분을 확보해도 재산권 행사가 완전히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이 시작되면 부동산 명의는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게 쪼개집니다. 바로 1.5대 1대 1의 법칙 때문인데요. 이 법칙은 돌아가신 분이 소유했던 재산, 즉 망자의 몫에만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부부 공동 명의 50%씩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고 배우자인 아내와 두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내분 몫인 5억 원은 이미 아내분 소유입니다. 이건 상속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돌아가신 남편의 5억 원 지분입니다. 이 5억 원을 이제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요.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 지분은 자녀들의 상속 지분보다 50%를 더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배우자 지분은 1.5, 자녀 지분은 각각 1씩입니다. 이 비율을 합치면 총 3.5가 되죠. 남편의 5억 원 지분은 이 3.5분의 1.5는 아내분 몫, 그리고 나머지 3.5분의 2는 두 자녀 몫이 되는 겁니다. 5억 원을 3.5로 나누면 아내분은 약 2억 1,400만 원 정도를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8,600만 원은 두 자녀에게 각각 1억 4,300만 원씩 배분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아내분의 명의는 기존 5억 원에 상속받은 2억 1,400만 원을 더한 7억 1,400만 원의 지분이 됩니다. 나머지 2억 8,600만 원은 두 자녀 명의로 쪼개져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큰 착각이 발생합니다. 70%가 넘는 지분이면 내 집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분이 70%든 99%든 이 집은 더 이상 아내 단독 명의가 아닙니다. 갑자기 내 집을 두고 3명의 공동 소유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상황이 왜 위험하냐고요? 재산권 행사는 100% 지분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70%의 지분을 가진 아내분이 이 집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잡거나 심지어 주택연금을 신청하려고 해도 남은 30%의 지분권자인 자녀들의 동의와 법적 서류가 전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자녀 중 한 명과 연락이 끊기거나 자녀 한 명이 자기 몫인 1억 4,300만 원을 당장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거나 혹은 다른 사업상의 이유로 이 지분에 압류가 들어오는 순간 70대 노후 자산의 핵심인 이 집 전체가 묶여버리는 겁니다. 공동 명의를 했다는 사실만 믿고 있다가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내 집은 더 이상 100%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배우자 지분이 50%가 아니라는 이 냉정한 법정 상속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노후 자산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자, 계산기 소리만큼이나 저희 70대 시청자분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남긴 숨겨진 빚입니다. 돌아가신 배우자가 나 몰래 보증을 섰거나 혹은 주식 투자를 크게 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슬픔은 둘째치고 그 모든 빚이 법적으로 남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고스란히 넘어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상속법에 가장 위험한 함정이 등장합니다. 바로 3개월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딱 3개월 안에 이 빚을 받을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3개월을 그냥 넘기면 여러분은 상속을 자동으로 승인한 것이 되어서 집이 있든 없든 그 모든 빚까지 떠안게 됩니다. 법은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그러면 빚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슬픔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전국 은행을 돌아다니고 세무서를 뒤질 수는 없잖아요. 이때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센터나 구청에 딱 한 번 신청하면 금융기관의 채무 내역은 물론이고 토지, 자동차, 연금, 심지어 밀린 세금까지 한 번에 조회해 줍니다. 매우 간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서비스 역시 사망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7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신청 기한을 잘 지켜야 3개월이라는 법정 마감 기한을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 결과 배우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자산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즉시 가정법원에 상속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 승인이란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뜻이고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모든 자산과 빚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모든 결정과 법적 조치는 배우자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완료해야만 여러분의 남은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아파트 한 채가 그대로 빚 갚는데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개월의 마감 시계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공동명의가 만능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배우자 한 분이 돌아가시면 결국 남은 지분 때문에 자식들과 상속 협의를 해야 합니다. 결국 자식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자식들에게 내 노후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내 집을 지키고 싶은 분들에게는 공동명의가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자, 저희 70대 시청자분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뭡니까? 바로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던 집, 이제 저희들한테도 좀 지분을 나누어 주셔야죠 하는 말입니다. 자식 눈치 안 보고 내 집에서 평생 살면서 돈까지 꼬박꼬박 받으려면 공동명의가 아니라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훨씬 강력한 방어책인 신탁 방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택연금을 신탁 방식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주택연금은 보통 집의 저당권, 즉 근저당을 설정해서 연금을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 주택연금은 집의 소유권 자체를 주택금융공사 HF에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등기부등본 상의 집 명의가 금융공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내가 평생 모은 내 집을 왜 남에게 줍니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명의는 공사로 넘어가지만 그 집을 평생 임대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수익권은 온전히 부부에게 남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집은 이제 명의상 금융공사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 대상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자식들이 당장 이 집을 쪼개자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 공동명의는 배우자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지분 50%가 즉시 상속 재산이 되어버립니다. 돌아가신 날부터 자식들과의 1.5대 1대1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 연금은 다릅니다. 배우자 한 분이 돌아가셔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집니다. 집 명의는 금융공사 신탁 명의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당장 이 집을 법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여지가 극도로 줄어듭니다. 집을 평생 안전하게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되는 셈이죠. 다만 신탁 방식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만 55세 이상이셔야 하고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집 명의가 아직 온전히 부부에게 있을 때 미리 신탁 계약을 해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주택연금 신탁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시면 70대가 되어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재산을 지켜야 하는 상속 문제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도권을 쥐고 노후를 설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법적인 계산과 세금 문제, 그리고 자식들의 눈치까지 봤다면 이제는 결국 협상의 테이블로 돌아와야 합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집 명의를 깔끔하게 단독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자식들과도 거래를 해야 할 때가 옵니다. 저희 70대 시청자분들은 자식들 앞에서 괜히 미안한 마음에 끌려다니거나 에이, 자식들이 뭘 하겠어 하고 방심하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하십니다. 명심하세요.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는 쪽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상대방의 약점을 아는 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주도권은 바로 어머님, 아버님께 있습니다.
자식들이 상속 지분을 주장하며 명예 이전에 비협조적이거나 혹은 당장 현금화를 요구할 때 쓸 수 있는 최고의 무기 3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무기로 삼는 전략입니다. 상속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돌아가신 배우자님의 지분은 법적으로 묶여서 누구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즉, 자녀들이 단독명예 이전을 원치 않으면 이 집은 현금화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때 남은 배우자이신 어머님, 아버님이 그냥 버티시는 겁니다.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건데 너희가 명예 이전에 협조 안 해주면 이대로 지내면 된다. 다만 집이 노후되든 집값이 오르든 너희는 상속 지분대로 세금 신고만 해야 할 거다. 이 말을 던지세요. 주택을 매각하거나 혹은 임대료 수익을 발생시키는 등 집을 활용하고 싶을 때 자식들은 결국 협의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지연 전략은 자식들을 테이블로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입니다. 자녀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 것은 곧 부모님의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세금 폭탄 경고장입니다. 자식들이 당장 자기 지분을 주장해서 명의를 이전받으면 나중에 그 지분을 팔 때 엄청난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이 이미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취득세 문제까지 복잡해지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남은 배우자 어머님 아버님과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가 상속받은 지분을 먼저 팔 경우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저희 지분을 현금으로 주세요라고 요구할 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지금 내 지분을 명예 이전받으면 나중에 내가 이 집을 팔 때 내가 받은 그 지분만큼은 취득가액이 낮게 잡혀서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다. 차라리 내가 단독 명의를 가져와서 나중에 집을 팔 때 내가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너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세금은 자식들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카드는 거의 90% 이상 먹혀 들어갑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손익계산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여분 청구의 위협입니다. 우리 민법은 단순히 1.5대 1대 1의 비율만 고수하지 않습니다. 남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유지, 보수하거나 망자가 생전에 경제활동을 하는데 현저하게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이 돌아가신 남편의 사업을 도왔거나 주택을 수리하는데 남편 몫까지 전액을 부담했다면 법적으로는 그 지분을 1.5 지분보다 더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식들이 너무 강경하게 나오거나 불필요한 요구를 할 경우 이 기여분 카드를 슬쩍 꺼내세요. 내가 이 집을 유지하고 부부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지? 너희가 자꾸 상속 협의를 복잡하게 만들면 나는 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해서 내 몫을 더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 멘트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법정 싸움까지 가는 것은 피해야겠지만 이 카드는 부모님의 협상 위치를 단단하게 만들고 자녀들이 협조적으로 나오게 만드는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70대의 노후는 자식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협상 무기를 잘 활용하셔서 돌아가신 배우자님의 몫까지 당당하게 단독 명의로 가져오시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노후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배우자 사망 후 명예 정리 상속 협의, 그리고 혹시 모를 빚까지 모두 처리하셨다면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현금화의 기술, 그리고 세금 폭탄을 피하는 6개월의 골든 타임입니다. 집 명의를 정리하는 고생을 다 했는데 정작 나중에 이 집을 팔려고 했더니 양도소득세로 몇억 원을 내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결정적인 타이밍이 바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 6개월이 왜 중요하냐면 세법상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언제, 얼마로 인정받느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우리 남편이 30년 전에 샀던 집이니까
그때 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잡고 양도세 내야겠지. 아닙니다. 상속재산은 굉장히 유리한 세법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가액 재산정, 영어로는 스텝업 인 베이시스 스텝업 인 베이서스라고 부르는 제도인데요. 돌아가신 배우자가 예전에 얼마에 샀든 상관없이 상속을 받은 시점의 시가 현재 시장 가치를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습니다. 쉽게 말해 3억 원에 샀던 집이 배우자 사망 시점에 10억 원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취득가액은 3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으로 껑충 뛰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집을 10억 원에 상속받고 나서 6개월 안에 10억 5천만 원에 팔았다면 양도 차익은 고작 5천만 원만 잡힙니다. 하지만 이 6개월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3년 뒤에 13억 원이 되었을 때 팔았다면 여러분은 3억 원에 대한 양도 차익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골든 타임 6개월 안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받은 재산의 시가를 확정하는 상속세 신고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상속받은 금액이 상속세 면제 한도인 10억 원 배우자 공제 포함이 안 되니까 신고할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설령 세금이 한 푼도 안 나오더라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 현재 시점의 시가를 명확하게 확정해 두는 것이 수억 원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절세 기술입니다. 만약 이 6개월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명확하게 확정된 시가가 없다고 보고 감정평가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해 시가를 다시 산정하라고 요구하거나 혹은 과거 거래 사례 등을 적용하여 불리하게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집을 팔 계획이 없더라도 노후 자산의 현금화는 언제든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떠난 슬픔이 가시기 전에 혹은 명의 정리가 끝나자마자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이 6개월 골든 타임 내에 시가를 확정하는 작업만큼은 반드시 해두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노후 자산을 세금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 기술입니다. 네, 명의 정리와 상속 문제, 그리고 세금 문제까지 모두 해결하셨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현금화를 위한 집 매매입니다. 그런데 집을 빨리 그리고 원하는 가격에 파는 건 사실 일반 매도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봐야 하고 매수인들의 심리도 파악해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지금부터 35년 경력의 베테랑 부동산 사장님들이 실제 현장에서 쓰는 특급 비법 5가지를 그대로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잘 지키셔도 거래 속도가 최소 한 달은 빨라지고 호가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비법은 첫인상의 심리학을 이용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중개소에 집을 내놓고는 뭐 알아서 팔리겠지 하고 청소는 대충 하십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집을 보러 오는 그 10분, 15분이 전부입니다. 특히 70대 시청자분들의 경우 오래 사시면서 쌓아두신 물건이 많아서 집이 실제 평수보다 좁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 몇백만 원 들여 인테리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눈이 가는 곳을 완벽하게 치워야 합니다. 싱크대 위, 현관 앞, 베란다 잡동사니를 치우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조명입니다. 부동산 사장님들은 집을 보러 갈 때 무조건 모든 불을 다 켜놓습니다. 집이 환해야 낡아 보여도 깨끗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낮에도 형광등이 아닌 밝은 LED 조명을 사용하고 특히 현관 입구와 거실의 메인 조명을 쨍하게 켜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비법은 경쟁을 유도하는 95% 가격 전략입니다. 우리 집이 가장 좋은 집이니까 무조건 최고가로 내놓고 기다리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시간이 많다면 가능하지만 상속 문제나 현금화 때문에 빠르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전략은 독이 됩니다. 전문 부동산 중개사들은 보통 시세의 100%가 아닌 95%에서 98% 사이의 가격에 매물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약간 저렴하게 내놔야 수많은 매수 희망자들을 한 번에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 시세가 10억인데
10억 2천에 내놓으면 매물 목록에서 외면받지만 9억 8천에 내놓으면 당장 이번 주에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줄을 섭니다. 이렇게 대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매수자들은 이 집을 놓칠까봐 오히려 호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게 됩니다. 95%로 시작해서 100% 이상으로 팔아내는 역발상 전략인 겁니다. 세 번째 비법은 절대 한 번에 보여주지 마세요. 동시 예약의 기술입니다. 이건 심리전의 핵심입니다. 매수 희망자가 연락 올 때마다 그때그때 집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사장님들은 보통 매물을 내놓은 후 첫 주말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딱 2시간만 시간을 비워두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모든 매수 희망자들의 방문 예약을 몰아넣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이 현관 앞에서 다른 매수자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혹은 집 안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 다른 매수자가 벨을 누르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수자는 나 말고도 이 집을 원하는 사람이 많구나.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놓치겠구나 하는 조바심을 느낍니다. 이 심리가 바로 계약서에 빠르게 도장을 찍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입니다. 네 번째 비법은 계약서보다 중요한 선 확인 서류입니다. 거래를 진행하다가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이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법적인 문제나 숨겨진 하자를 발견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베테랑 사장님들은 매물을 내놓는 순간부터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둡니다. 특히 중요한 서류는 등기부등본, 그리고 주택연금 등 복잡한 권리관계를 사전에 정리했다는 증명서류,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불법 증축이나 확장 여부를 확인한 서류입니다. 매수자에게 우리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준비되어 있다는 신뢰를 주면 매수자는 고민할 필요 없이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 후 잠금까지의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뢰 덕분에 가격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비법은 아파트 단지 전문 1등 중개사를 찾아라입니다. 집이 잘 팔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집 근처에 있는 아무 부동산에나 내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을 빨리 팔아줄 사람은 그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부동산 사장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를 성사시키고 시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 중개사여야 합니다. 이들은 이미 매수자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집의 장점을 극대화해 브리핑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주변 부동산에 방문하셔서 최근 3개월간 이 단지에서 몇 건이나 거래했는지, 주력 평형대는 어디인지 직접 물어보세요. 거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중개사 한두 명에게만 매물을 위임하는 것이 여러 부동산에 내놓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집을 파는 과정은 단순히 매물을 올려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마케팅입니다. 이 5가지 비법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 자산 현금화 과정이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 기억하시죠? 배우자 사망 후 3개월 안에 빚 확인하기, 1.5대 1대1의 냉정한 법정 상속 계산법, 자식 눈치 안 보는 신탁 방식 주택연금, 그리고 6개월 골든 타임 안에 시가 확정하기까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70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 절대 억울하게 잃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정보 동반자, 지혜백화점이 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